말씀드린 대로 최근 1년치 카드 내역이랑 은행 내역입니다. 보자. 백제 호텔 코스요리 28만 원? 2명 식사? 그날 너 출장 아니었냐? 출장 맞아요. 저는 없었어요. 이거 봐. 피트니스 멤버십 월 18만 원. 클리닉 한 달 50만 원. 피부 관리 이게 몇 건이니? 거기다 저 명품 전기 배송 서비스도 있더라고요. 처음 들어봤어요. 매달 고가 브랜드 제품 샘플이 배송된대요. 그걸 네 카드로 썼다는 거야? 네, 3개월 할부로 꾸준히 빠져나가고 있더라고요. 미쳤네. 이건 생활이 아니야. 이건 그냥 사치야. 이런 지출이 너 없이도 가능했던 이유가 뭐겠냐? 너도 문제야?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66살 강용태 씨 부부와 그의 아들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날씨가 부쩍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연휴를 앞둔 거리에는 웃음소리가 섞여 있었고 관광버스가 강릉 시내를 줄지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강 씨는 회를 손질하다 말고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연락이 끊긴 아들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직장 다니며 그럭저럭 알뜰살뜰 살아가는 줄로만 알았던 아들이었습니다. 횟집 안쪽 주방에서는 아내 64살 이영숙 씨가 된장을 풀고 있었습니다. 한숨을 푹 내쉰 아내는 조용히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우한테 아직도 전화 없어? 응. 문자도 안 오고. 평소 같았으면 연휴 앞두고 미리 전화했을 텐데. 그러니까 이상한 거야. 애가 이런 식으로 연락 안 한 적 없었잖아. 불안감이 부부 사이에 감돌고 있었습니다. 용태 씨는 국을 저으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가게는 연휴라 손님도 적었고 마침 쉴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이번엔 우리가 먼저 가보자. 아무래도 이상해. 그래도 연락 한 통 없이 가는 건 좀 실례 아닐까? 사흘째야. 애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상할 게 없잖아. 이번엔 진짜 그냥 못 넘기겠어. 아내의 말에 용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은 예전부터 감정 표현이 서툴고 혼자 끙끙 앓는 성격이었습니다. 걱정은 걱정대로, 불안은 불안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나중에 커서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상처를 받진 않을까 걱정이 많았죠. 그래도 자기 앞가림은 알아서 한다고 공부도 곧잘 했고 서울에서 대학도 다녔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던 두 사람은 짐을 간단히 챙겨 차에 올랐습니다. 서울까지는 3시간 거리였습니다. 고속도로는 생각보다 막히지 않았고 중간에 휴게소에서 간단히 요기를 하고 올라갔습니다. 도착한 건 오후 3시를 막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사는 곳은 서울 외곽의 25평 오피스텔이었습니다. 결혼할 때 전세로 들어간 집이었고 부부 명의가 아닌 용태 씨의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복도에 도착하자 두 사람은 낯선 기운을 느꼈습니다. 현관문 앞엔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출장 중입니다. 급한 일은 문자 주세요. 출장? 지후가? 글쎄, 출장이라면 은지는 있어야 할 텐데. 근데 둘 다 연락이 안 되잖아. 강 씨는 배를 눌렀습니다. 띠링 소리가 났지만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다시 2번, 3번 눌렀지만 똑같았습니다. 영숙 씨는 핸드폰을 꺼내며 며느리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는 가고 있었지만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통화 중도 아니고 전원이 꺼져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진짜 이상한데? 아무래도 집 안에 있는 것 같아. 내가 느낌이 그래.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살짝 흔들렸고 그 안에서 흐릿한 음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여성들의 웃음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들었지? 안에 사람 있어. 무슨 출장이라는 거야? 안에 사람 있는 게 뻔한데. 두 사람은 현관문 쪽으로 다시 다가갔습니다. 강 씨는 아들의 번호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우야, 아버지다. 지금 너희 집 앞이다. 무슨 일 있니? 걱정돼서 왔다. 문자 꼭 줘라. 30분을 더 기다려도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웃음소리는 끊기지 않았고 오히려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팔짱을 낀 채 복도 난간에 기대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짜 뭐 하는 거니 얘가? 강 씨는 마침내 결심한 듯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비밀번호 바뀌지 않았지? 예전 그대로일 거야. 애가 바꾸겠다고 말한 적은 없었으니까. 강 씨는 손가락으로 익숙한 숫자 조합을 눌렀습니다. 삐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고 안쪽에선 미세한 음식 냄새와 술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거실은 엉망이었습니다. 족발 상자와 피자 박스, 일회용 컵과 맥주 캔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식탁에는 고스톱패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나, 이게 뭐야? 대체 이게 뭐냐고. 그 순간 안방 문이 열리며 여자 셋이 나왔습니다. 모두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편한 트레이닝복에 화장은 진하게 되어 있었고 손에는 와인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여기 우리 아들 집인데 당신들은 누구요? 용태 씨 부부의 소리가 들리니까 며느리 은지 씨가 안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눈은 충혈돼 있었고 머리는 질끈 묶여 있었습니다. 속옷 차림에 가디건을 걸친 상태였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여긴 연락도 없이 어떻게? 지훈은 지금 어디 있어? 넌 지금 뭐 하는 중이었니? 그게 그이는 잠깐 외출했어요. 전 친구들이랑 그냥 좀 얘기 나누고 있었고요. 전화는 왜 안 받아? 출장이라는 쪽지는 또 뭐고 이게 지금 애들 장난이야? 며느리는 대답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 옆에 친구 한 명은 오히려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은지야, 아까 고기 좀 남은 거 있지 않아? 난 아직 배 안 찼는데. 조용히 해. 지금 상황 몰라? 두 사람은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거실을 둘러보며 부들부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가 네가 사는 집이 맞니? 며느리는 한숨을 내쉬며 친구들을 안방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잠시 후 안방 문이 닫히고 조용해졌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냥 친구들 잠깐 온 거예요. 제가 어제도 몸이 안 좋아서. 사흘 동안 연락 안 받고 몸이 안 좋아서 친구들이랑 술을 마셔? 지우는 요즘 회사 일 때문에 늦어요. 오늘도 아침 일찍 나갔어요. 출장이라고 쪽지 붙여놓은 건 누구 생각이었니? 그건 그냥 말이 되지 않는 설명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강 씨는 거실 한가운데로 걸어나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소파 옆에는 반쯤 젖은 수건과 뜨담한 화장품 샘플이 널려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요즘 잘 못 자고 있다는 말, 너 알고 있니? 그런 말 한 적 없었는데요. 허리가 아파서 물리치료 받는다는 말은 들어봤니? 저 진짜 몰랐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녀의 표정은 당황보다는 피곤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마치 이 상황이 귀찮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누가 보면 자기 아들만 귀히 여기는 못된 시부모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상황이 납득이 가지 않는 용태 씨와 영숙 씨는 한참을 따져 물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시원찮은 대답뿐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그 모습에 더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관 신발장 앞에 앉아있던 그녀는 조용히 신발을 다시 신었습니다. 여보, 우리 나가자.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나서는 동안 집안에서는 다시 음악이 켜졌습니다. 그 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숙소는 근처에 있는 저렴한 호텔이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딸에게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로 딸까지 불러들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방 안 조명은 희미했고 두 사람은 각자의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소리는 꺼져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적막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지우가 너무 착해서 그래? 걔는 옛날부터 자기 말보다 남부터 챙겼잖아. 근데 아들은 보이지도 않고 며느리는 저 모양이고 대체 무슨 일이야? 그때 강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아들이었습니다. 지우다. 그는 곧장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전화 못 받아서 죄송해요. 넌 지금 어디 있냐? 저 지금 집이 아니라 모텔이에요. 뭐 모텔? 며칠째 거기서 지내고 있어요. 며칠만 나가 있자 싶어서요.
아니, 집 놔두고 왜 모텔에서 자? 집에 못 있겠어요. 말끝이 길어졌습니다. 전화 너머로도 한숨이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네가 뭘 못 견디겠다는 건데? 은지가요, 친구들이랑 거의 매일 같이 있어요. 낮에도, 밤에도요. 제가 뭐라고 하면 화부터 내고요. 근데 왜 말 안 했어? 왜 그런 걸 숨기고 살아? 부끄러웠어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했고요. 말하면 엄마 아버지가 속상해 하실까 봐서요. 제가 어린애도 아닌데 별거 아닌 일로 걱정 끼쳐드리는 거 싫었고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집을 마치 자신의 놀이터처럼 쓰고 있었고, 아들은 그런 생활에서 점점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함께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존재만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넌 지금 모텔에서 혼자 지내는 거야? 네, 집에선 잠도 못 자겠고 싸우는 것도 지쳐서요. 그냥 나왔어요. 회사에선 일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 네, 그건 괜찮아요. 근데 솔직히 정신이 없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네가 뭘 죄송하냐? 미안해야 할 사람은 너 아닌 것 같은데. 그 순간 영숙 씨가 휴대폰을 뺏듯 받아들었습니다. 지후야, 엄마야. 네, 엄마? 넌 지금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야? 우리 오늘 그 집에 직접 갔다 왔다.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웃고 떠들고 있더라. 알아요. 다 알아요. 그래서 더 숨고 싶었어요. 이제부터는 숨지 마. 그래봤자 더 망가지는 건 너야.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오르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영숙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 너 만나자. 엄마 아버지랑 셋이서 얘기하자. 네, 알겠어요. 내일 뵐게요. 전화를 끊은 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TV 속 자막이 무음 상태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자막보다 조용한 건 두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지우가 저렇게까지 힘들어하고 있을 줄은 몰랐어? 정말 몰랐어. 얘가 말도 안 하고 혼자 다 끌어안고 살았더라. 내가 아버지란 사람이 뭘 했나 싶다. 그날 밤 서울의 작은 모텔방에서 강 씨 부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지만 눈은 감기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은 연휴를 맞아 한산한 공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숙소 근처 조용한 식당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날 밤 전화로 약속을 잡았던 터라 둘 다 일찍부터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약속 시간보다 5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초췌한 얼굴, 퀭한 눈빛, 입술엔 생기 하나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영숙 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너 대체 얼굴이 왜 이 모양이야?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 거야? 어제 거의 못 잤어요. 그냥 머리가 복잡해서요. 앉아라. 일단 아침은 좀 먹어야지. 강 씨는 아들에게 따뜻한 국밥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숟가락을 들기 전부터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맛이 없어요. 그냥 얘기부터 할게요. 그 순간 식당 한쪽의 창문을 통해 햇살이 조용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테이블 위 공기는 차디찼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된 건 아니었어요. 결혼 초기엔 진짜 고마웠어요. 은지가 저한테 잘하려고 했고 저도 그 마음 믿었고요. 근데 점점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제가 회사 가고 없는 낮 시간에 친구들이 오기 시작했고 주말에는 하루 종일 집에 있질 않더라고요. 일은 안 다닌다며? 친구들이 직장 다닌다면서 어떻게 자주 만났어? 교대 근무하는 친구들이에요. 스케줄 비는 시간 맞춰서 평일에도 종종 모였고요. 은지한테 뭐라고 하면 결혼했더니 친구도 못 만나게 하느냐고 화부터 냈어요. 그럼 너는? 같이 집에 있을 땐 뭐하고 있었는데? 저요? 안방에 들어가 조용히 책 읽거나 혼자 방에 있었어요. TV 켜면 시끄럽다고 하고 말 붙이면 피곤하다고 해서요. 애초에 밥은 해주긴 하니? 그게 몇 달 전부터는 아예 배달 시켜 먹자고 하더라고요. 가끔 삼각김밥 하나 던져주거나요. 강 씨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가슴속이 뒤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너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엄마 아버지한테 말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걱정하실까봐 부부의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냥 서로 살아가는 방식의 차이라고 이해했어요.
요즘 집에서 밥 안 해 먹는 부부들도 은근히 많으니까요. 걱정 안 하게 하려고 네가 망가지는 걸 우리 두고 보라고? 그게 효자야? 죄송해요. 한순간 테이블 위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숙 씨는 자신의 손을 부여잡은 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 손은 어느새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신혼집도 우리 돈으로 해줬고 네 월급도 나쁘지 않잖아. 근데 생활이 이렇게 무너져 가는데 왜 계속 끌고 갔니? 애초에 기대가 있었어요. 결혼이라는 게 서로 맞춰가는 거라고 생각했고, 은지도 언젠간 달라질 줄 알았어요. 그러다 너만 점점 사라졌구나. 맞아요? 웃는 것도, 먹는 것도, 자는 것도 그냥 다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아들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가 입고 있는 셔츠는 다림질도 되지 않은 채 구겨져 있었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생겨 있었습니다. 카드도 사실 다 제가 내는 거예요. 은지 명의는 아니에요. 결혼하고 2달 뒤부터 월급 카드 제가 맡긴 이후로 쭉 그랬어요. 네가 왜 그런 짓을 했니? 사랑이었어요.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러다 너만 뼈 빠지게 벌고 며느리는 친구랑 놀고 술 먹고 그런 거였지. 네, 제가 퇴근해서 집에 가면 그 집엔 저만 없더라고요. 그 말에 영숙 씨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말로는 다 설명되지 않을 그 허탈함이 그 한 문장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대단한 직장은 아니지만 취업을 하기 위해 밤낮 없이 공부하고 면접 준비에 고생했던 아들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당장 내 아들이 귀하고 그동안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그게 더 걱정이 되었습니다. 영숙 씨는 가슴이 미어졌지만 꼭 참아냈습니다. 그래서 나온 거구나. 그래서 모텔로 간 거구나. 더는 못 견디겠더라고요. 하루 이틀 나가 있자고 시작한 게 벌써 일주일 됐어요. 어디서 자는지도 모르고 연락도 안 되고 엄마 아버지는 그 시간에 지옥을 살았어.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 순간 영숙 씨는 핸드백에서 작은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그 종이에는 전날 보았던 집안의 물건들, 친구 수, 음식물 잔해까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네가 기억해. 이건 우리가 본 장면이야. 네가 아니었으면 우리 이 장면 못 봤을 거야. 지우야, 네? 은지한테 기회를 준 거지. 아직도 기회를 주고 있는 거냐? 솔직히 아직 모르겠어요. 강 씨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카페 유리창 밖으로 햇살이 번지고 있었고 그 안쪽의 그림자는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네가 결정해야 할 시간이다. 아버지는 더 이상 아무 말 안 하마. 네가 눈 뜨고도 망가질지 아니면 정신 차릴지는 너한테 달려있다. 네가 선택한 사람이고 네가 선택한 인생이야. 그 인생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또한 네가 결정해야 할 문제라는 거야. 그 말에 아들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가엔 처음으로 명확한 감정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후회와 혼란 그리고 분노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화가 나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용태 씨 부부와 헤어진 뒤 다시 숙소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혼자 걸었습니다. 오전 내내 아무 생각 없이 서울 시내를 걷다가 결국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 숙소 근처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강 씨는 아내와 함께 숙소 안에서 간단히 점심을 차려 먹고 있었습니다. 현관 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고개를 숙인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또 무슨 일 있냐? 말씀 못 드린 게 있어서요. 그냥 다시 와도 괜찮을까 싶어서요. 너야말로 잘 왔다. 앉아봐라. 아까 못다 한 얘기 있는 거지? 아들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부모 앞에 앉자마자 두 손을 맞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엄마, 이제 진짜 말할게요. 그냥 들킨 기분에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건 더 숨길 게 아니라 말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 말해봐라. 우리가 애 얼굴 못 들고 다녀야 할 얘기라도 네 입으로 듣는 게 낫다. 아들은 몇 번이나 입술을 달싹이다 조용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은지가 직장 그만뒀다는 말은 들으셨죠? 작년 말에 네가 얘기하긴 했어. 처음엔 전 임신 준비 때문이라 생각했어요. 은지가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면서요. 근데요, 그 뒤로 그 흔한 검진도 산부인과 진료도 한 번 안 갔어요.
그럼 임신은 핑계였단 얘기냐? 솔직히 지금도 정확히 몰라요. 전 무조건 믿었으니까요. 몸을 만든다고 하길래 요가 수업이랑 식단 조절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친구들이랑 카페 투어, 쇼핑이 다였더라고요. 애는 임신 시도는 한 건 맞는 거니? 아들은 그 질문에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입을 다문 채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건 영수증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배달약국 명세서였습니다. 피임약이에요. 신발장 위에 숨어있던 거 우연히 봤어요. 그때는 정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뭐 피임약을 먹었다고? 처음엔 저도 착각한 줄 알았어요. 근데 몇 주 뒤에 또 발견했어요. 그제서야 모든 게 맞춰졌죠. 너한텐 임신 준비라 해놓고 뒤로는 피임을 했다는 거야? 네, 그때부터 전 그냥 제가 바보라는 걸 깨달았어요. 영숙 씨는 말문이 막힌 듯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강 씨는 이미 주먹을 꽉 쥔 채 소파에 등을 기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집을 나온 거구나?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제 카드로 명품 사고, 미용 시술 받고, 피부과 다니면서도 집에서는 말 한마디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한 소리 하면 내 인생의 지금이 제일 행복한 때라더군요. 지후야, 너는 왜 그걸 다 감당했어? 왜 이제야 말해? 처음엔 사랑이었고, 중간엔 책임이었고, 나중엔 그냥 체념이었어요. 그 책임이란 게 네 인생을 망치는 책임이면 그건 도리가 아니라 착각이다. 맞아요. 저도 요즘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아버지, 솔직히 지금도 마음 한편에선 은지가 예전처럼 돌아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헛된 기대가 남아있어요. 그 기대가 너를 망친다, 지후야.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던 그에게 강 씨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그 집 내 이름으로 전세 계약한 거잖아. 이번에 전세 만기 연장 안 하겠다 그렇게 해. 그럼 은지는요? 너야말로 결정해라. 네가 이혼이든 별거든 뭘 택하든 부모로서 더는 끌려다니고 싶지는 않다. 계속 이런 식으로 살 거면 그냥 두는 거고 무언가 바꾸고 싶다면 네가 선택해야지. 생각을 좀 더 해보든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라. 우린 널 사랑하니까 네 선택을 기다리는 거야. 아들은 그제야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제서야 감정이 무너졌고 그동안 얼마나 참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끝내야 할 것 같아요. 더는 못하겠어요. 그 말에 영숙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강 씨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다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겠니? 아버지가 너무 늦었구나. 다음 날 아침 강 씨는 부동산 중개소를 찾았습니다. 아들 지우 씨와 함께였습니다. 계약 연장일은 아직 2달쯤 더 남아 있었지만 더 미룰 이유가 없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계약서를 다시 꺼내 설명했습니다. 이 집 연장 없이 내놓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유는 뭐로 말씀드릴까요? 가족 사정입니다. 다른 얘기는 할 필요 없어요. 옆에서 묵묵히 듣고 있던 아들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 역시 이 결정이 가볍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부동산을 나서고 돌아오는 길, 세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잠깐 정적이 이어진 뒤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요. 그래야 너도 움직이지 않겠냐? 말로는 절대 안 움직이더라. 너도 알잖아, 은지 표정이 어떨지. 우리 집에 왔을 땐 귀찮다는 눈빛이었고 친구들 앞에 선 사람이 달라졌었어. 근데 은지는 아직 아무것도 몰라요. 계약 만기 얘기는 안 했거든요. 굳이 네가 말할 필요 없어. 통보는 내가 직접 할 거다. 그럼 은지는 뭐라고 할 텐데요? 그 반응조차 보는 거다. 사람이 진심을 드러낼 때는 자기가 잃을 게 생겼을 때니까. 그리고 그 말 몇 마디가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라고. 아버지 성격 모르냐? 그 말에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껏 그가 했던 판단 중 가장 명확했던 문장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영숙 씨는 아들에게 쪽지를 하나 건넸습니다. 거기엔 중개인 연락처와 함께 정리 일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참고만 해. 네가 마음 정리되면 우리랑 같이 부동산도 돌고 짐도 정리하자. 네. 그날 저녁 아들은 잠시 혼자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안은 며칠 새 큰 변화 없이 그대로였습니다. 은지 씨는 거실에 앉아 드라마를 보고 있었고
테이블 위엔 바나나 우유 하나와 휴대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현관을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나왔어? 왔어? 그냥 회사 일도 있고 엄마 아빠도 뵙고 왔지? 자주 가는 것 같네? 피곤하지 않아? 생각할 것도 많고 겸사겸사 가는 거지? 그래도 이제 결혼한 사람인데 너무 부모님한테만 붙어 있는 거 좀 별로야. 그 얘긴 나중에 하자. 아들은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걸터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날 계약 정리 통보가 며느리 은지 씨 앞으로도 발송되었다는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고 아무 말 없이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쯤 영숙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며느리였습니다. 그녀는 전날까지는 연락 한 통 없었지만 아마 부동산에서 연락이 간 걸 확인한 듯 했습니다. 여보, 은지다. 전화 받을까? 받지 마. 어차피 아직 정리할 생각 없으면 할 얘기도 없을 거야. 하지만 영숙 씨는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정중히 그러나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은지야, 우리 지금 바쁘다. 혹시 전세 계약건으로 전화한 거면 네 시아버지가 직접 정리한 거니 부동산 통해서 얘기하렴. 어머님, 잠깐만요. 이건 좀 얘기하고 정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도 여기 살고 있는 입장인데. 그러니까 얘기할 땐 안 보이더니 이제 와서 연락한 거니? 네가 그렇게 잘났으면 네 명의로 집부터 마련했어야지. 그 말을 끝으로 영숙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은 며느리의 태도가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집안 청소를 하기 시작했고 아침밥도 차려놓았습니다. 말투도 조심스러워졌고 휴대폰은 자주 뒤적이지 않았습니다. 지우야, 우리 그냥 여행 한번 갈까? 요즘 서로 너무 예민한 것 같아서. 그 얘긴 다음에 하자. 그는 더는 며느리에게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반응이 진심이 아닌 집을 잃을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동이었으니까요. 이제부터는 너도 보는 눈을 가져야 한다. 누가 너를 사랑해서 챙기는 건지, 네가 가진 걸 보고 붙어 있는 건지. 네,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마지막 기회야. 네가 주는 게 아니라 네가 판단할 수 있는 기회. 이번엔 놓치지 마라.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 강남의 어느 프랜차이즈 카페 앞. 햇빛은 따뜻했고 지나가는 사람들 대부분이 커피 한 잔 들고 여유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풍경 가운데 한 여자가 테이블에 핸드폰을 세워놓고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 서은지 씨였습니다. 화장은 한껏 자연스럽게 했고 머리는 질끈 묶은 상태였습니다. 옆에 놓인 물티슈와 종이컵에는 미리 준비한 듯한 연출의 흔적이 엿보였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에 SNS 앱을 켜고 라이브 방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 속에는 눈물 고인 듯한 눈매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이렇게 얼굴 드러내고 말하는 게 너무 두렵고 창피하지만 제 상황을 좀 알리고 싶어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고 감정을 억누르는 듯 들렸습니다. 몇몇 시청자들이 라이브에 입장했고 실시간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제가 결혼한 지 이제 3년 됐어요. 근데 최근에 시댁에서 아무 상의도 없이 저희가 살고 있던 집을 정리하겠다고 통보하셨어요. 남편은 저한테 아무런 말도 없이 부모님이랑 부동산을 갔고요. 하루아침에 제가 나가야 하는 처지가 된 거죠.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휴지를 꺼내 눈가를 닦았습니다. 화면에는 눈물 흘리는 여자의 절망이 포착되고 있었고 시청자 반응은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진짜요? 시댁이 너무하네요. 남편은 왜 가만히 있어요? 요즘도 그런 시부모가 있나요? 저도 부족한 사람인 건 알아요. 하지만 한 번도 시부모님께 불손하게 행동한 적 없어요. 근데 제가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가지고 그렇게 싫어하셨던 건지 갑자기 이러시니까 너무 당황스럽고 서러워요. 그녀는 연기를 하듯 고개를 떨구었고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고개를 돌려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 순간
카페 입구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서 뭐 하는 거야? 그 목소리는 용태 씨와 영숙 씨의 딸 나영 씨였습니다. 티셔츠에 야상 하나 걸친 편한 차림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차가웠습니다. 며느리는 놀라서 급히 화면을 끄려 했지만 이미 그녀 앞으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아, 아가씨 이거 그냥 오해 풀려고 한 거예요. 꺼, 지금 당장. 저도 할 말 있어요. 지금 이렇게 궁지에 몰려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까. 몰려? 궁지에 몰린 사람이 이렇게 멀쩡하게 카페에서 방송해?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나 알아? 이깟 방송한다고 네가 잘못한 게 덮어져? 내가 모를 줄 알아? 나영 씨는 말도 안 되는 장면에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그리곤 그대로 스마트폰을 집어 화면을 내렸다가 꺼버렸습니다. 이제 그만 피해자인 척해. 오빠 힘들게 한 거 여기서 다 말해볼까?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전 그냥 제 입장 말하려고 한 거예요. 오빠랑 대화도 안 되고 시댁은 일방적이고. 일방적인 게 뭔지 보여줄까? 오빠 카드로 뭐 했는지, 집에서 뭐 했는지, 필요하면 자료 다 꺼내줄까? 아가씨,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죠?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왜 이러세요? 너 아까 사람들 보라고 방송 켰잖아. 그래, 그 사람들한테 지금 네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자. 아까 그 연기력으로는 안 돼. 며느리는 결국 입을 다물었습니다. 카페에 있던 몇몇 사람들도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너 오빠가 얼마나 참고 산 줄 알아? 명품, 친구들 술자리, 집안 꼴은 쓰레기장인데 오빠는 모텔에서 자고 있었어. 그걸 지금 일방적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여기서 이러지 말고 우리 나가서 이야기해요. 너 SNS 할 시간에 반성부터 해. 지금 이 상황을 연기처럼 대하지 말고 네가 만든 결과라는 걸 직면하라고. 그리고 나가서 이야기를 왜 해? 쪽팔린 건 아나 보지? 그런 사람이 감정 파리하려고 이딴 짓을 해?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 말에 며느리 은지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동안 SNS로 공감받고 위로받는 게 익숙해졌던 그녀는 현실의 정면 충돌에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방송 켜면 가족들이 뭐라 하든 네가 신고를 하든 뭘 하든 내가 직접 나설 거야. 진짜로 다 얘기할 거니까 알아서 해. 내 성격 몰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받은 거 배로 돌려주는 사람이야. 잘 생각해. 나영 씨는 그 말만 남기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 뒷모습은 강하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은지 씨는 망연히 앉은 채 먼 산만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우는 여동생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잠시 뒤 그가 전화를 받자마자 나영 씨가 말했습니다. 오빠, 이제 나가. 그렇게 붙잡아서 될 사람 아니야. 이혼을 하던지 말던지 결정을 해야지. 방송 켠 거 너도 봤구나. 직접 껐어. 내 손으로 그딴 짓까지 하는 사람이랑 같이 살고 싶어? 더 이상 인생 허비하지 말고 엄마 아빠 생각해서라도 옳은 판단하길 바래. 세상은 좁고 또라이들은 많다더니 딱 그 짝이네. 새언니고 뭐고 한 번만 더 이런 짓 하면 내가 직접 나선다고 했으니까. 오빠도 이제는 하고 싶은 대로 해. 우리 가족 그런 방식으로 흔들릴 만큼 가볍지 않아. 나머진 오빠가 마무리해. 당당하고 뚝심 있는 여동생의 말에 지우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전화 한 통에 마음속 어딘가가 정리되기 시작한 듯 했습니다. 서울 한적한 카페의 창가 자리. 지우는 노트북을 펼쳐놓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옆엔 미리 뽑아놓은 통장 사본과 카드 사용 명세서가 파일처럼 정리돼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 1년간의 지출 내역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수백 건의 결제 기록이 머릿속을 어지럽게 했습니다. 이게 내가 허락한 적도 없는 거였는데? 그는 노트북 화면을 넘기며 출처불명의 결제를 하나하나 체크해 갔습니다. 그 중에는 명품 구독 서비스, 미용 클리닉 정기 결제, 오프라인 럭셔리 브랜드 매장 결제 내역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빈칸으로 처리된 무통장, 송금 개인 계좌 항목도 여럿 보였습니다. 지우 씨는 고개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동안 아내에게 맡긴 월급 통장은 그저 가족의 생활비 계좌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 순간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어머니 영숙 씨였습니다.
지우야, 지금 시간 괜찮니? 네, 엄마, 잠깐 얘기하실래요? 너 뭐 좀 정리하고 있다 했잖아. 우리 지금 근처니까 네가 보여준다는 그거 지금 봐도 될까? 지우는 곧바로 부모가 있는 숙소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명세서 파일과 노트북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숙소 테이블 위에는 찻잔 2개가 놓여 있었고 영숙은 아들을 보자마자 의자에 앉으라 손짓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최근 1년치 카드 내역이랑 은행 내역입니다. 보자. 강 씨는 노트북 화면을 넘기며 눈을 찌푸렸습니다. 하나하나 지출 항목을 보자니 말문이 막혔습니다. 백제 호텔 코스요리 28만 원? 2명 식사? 그날 너 출장 아니었냐? 출장 맞아요? 저는 없었어요. 이거 봐. 피트니스 멤버십 월 18만 원? 클리닉 한 달 50만 원? 피부 관리 이게 몇 건이니? 거기다 저 명품 전기 배송 서비스도 있더라고요. 처음 들어봤어요. 매달 고가 브랜드 제품 샘플이 배송된대요. 그걸 네 카드로 썼다는 거야? 네, 3개월 할부로 꾸준히 빠져나가고 있더라고요. 미쳤네. 이건 생활이 아니야. 이건 그냥 사치야. 이런 지출이 너 없이도 가능했던 이유가 뭐겠냐? 너도 문제야? 제가 눈치챘을 땐 이미 늦었어요. 그때도 제가 참 바보 같았죠. 지우 씨는 파일을 넘기며 스스로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미처 다 지우지 못한 결제 문자 캡처도 들어 있었습니다. 지우야, 이건 진짜 너도 위험할 수 있어. 통장 관리하는 사람이 본인 아닌데 이 정도면. 저기 룸살롱 같은데 결제된 건 뭐야? 그날 은지가 친구들이랑 뭐 먹는다고 했던 날인데 결제는 새벽 1시에 됐더라고요. 위치는 종로 쪽이고요. 그거 경찰서 가야 하는 건 아니냐? 요즘 세상에 이런 카드 남용이면. 솔직히 아직 신고할 생각은 없어요. 그냥 정리하고 싶을 뿐이에요. 정리는 해야지. 네가 버텨서 여기까지 왔잖아. 정리한다면서 왜 망설이냐? 지금도 그런 거냐? 아니에요. 이제 더는 못 버틸 것 같아요. 그 말에 영숙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아들의 결심이 느껴졌습니다. 지금부터는 네가 단호해야 한다. 이걸 보여줬다는 건 이제 더는 못 견디겠다는 뜻이지? 맞아요. 이젠 끝을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럼 가자. 오늘부터 네가 네 돈 다시 관리해. 그날 저녁 지우는 은지에게 통장 해지 사실과 카드 정지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결국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나한테 아무 상의도 없이 그런 걸 막아? 상의할 일 아니었어? 이건 내 돈이고 이제 내 인생이야.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나 무시해도 정도가 있지. 나한테 생활비는 줘야 할 거 아니야. 넌 생활한 게 아니야? 소비만 했지.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너도 알아. 그러니까 더 이상 말 안 할게. 각자 갈 길 가자. 지우 씨는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는 은지 씨에게 더는 설득하거나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모든 결정을 말없이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속엔 이혼 신청서를 출력해둔 원본과 통장 정리 내역, 카드 해지서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조용히 화장대 위에 두고 용태 씨 부부가 있는 숙소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용태 씨 부부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묵묵히 부모 앞에 앉았습니다. 한참 말이 없던 끝에 지우 씨가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엄마, 저 이혼하겠습니다. 그 말은 마치 침묵을 찢는 가위질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영숙 씨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강 씨는 눈빛만 깊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래. 그래, 우리가 기다린 대답이야. 지금까지 너무 바보처럼 살았어요. 아버지, 엄마가 말해주지 않았으면 지금도 끌려다녔을 거예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서 다행이다. 이제 남은 건 정리뿐이에요. 그 사람은 아직 현실을 인식 못하고 있어요. 걔는 아직도 카드 정지된 걸 억울해하더라. 그러니까요. 자기 잘못은 하나도 말 안 하더라고요. 법적으로도 정리할 수 있게 하려고 해요. 아버지 명의 집이라 다행이에요. 재산 분할 얘기할 명분도 없을 거예요. 네가 준비한 만큼 따라줄게. 대신 중간에 흔들리지 마. 네, 절대 안 흔들릴 거예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지우 씨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그는 이제 곧 이 집을 비우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은지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TV는 켜져 있었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우리 이제 그만하자. 뭐? 이혼하자고. 나 더는 너랑 못 살겠어? 화장대 위에 서류 두고 간 거 봤지? 은지 씨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다 이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당황보다는 비웃음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카드 정리하고 통장 회수한 것도 그 수순이야? 응? 그래, 참 잘했다. 대단하네. 나를 이렇게까지 몰아가야 속이 후련했어? 난 널 몰아간 적 없어. 그냥 내 인생을 지키기로 한 거야. 이혼 진심이야? 응, 더는 널 믿을 수 없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네가 정말 몰라서 묻는 거면 더 할 말 없어. 지우 씨는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는 옷 몇 벌을 챙기고 문 앞에 운동화를 신은 채 잠시 멈췄습니다. 그 순간 은지 씨가 거실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기야,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줘. 나 진심이야. 진짜 이번엔 잘할게. 늦었어. 기회는 진작에 다 줬어?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비는데도 너는 그렇게 냉정할 수 있어? 응, 그래야 네가 이제라도 현실을 마주하니까? 지우 씨는 그렇게 현관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자 은지 씨는 그 자리에 무너져 주저앉았습니다. 다음 날 지우 씨는 부모와 함께 가족회의를 했습니다. 조용한 가정식당 안에서 셋은 차분히 앉아 있었습니다. 정리 절차는 네가 다 하니? 네, 서류는 접수했고요. 다음 주에 첫 조정 날짜 나올 거예요. 그럼 당분간은 어디 있을 거냐? 근처에 원룸 알아봤어요. 바로 이사할 거예요. 짐은 최대한 줄였고요. 지금 힘들지? 아니요, 오히려 후련해요. 그 말에 부모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너 삶을 살아라.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그걸로 충분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며칠 뒤 은지 씨는 지우 씨에게 마지막으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연락은 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잘 찾아오지도 않던 용태 씨 부부의 가게까지 내려왔습니다. 입구에 무릎 꿇고 앉아있던 그녀를 본 영숙 씨는 고개를 저으며 가게 문을 잠갔습니다. 그때 나영 씨가 등장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수조에서 물을 퍼왔고 그대로 은지 씨에게 부었습니다. 오빠 인생에 더 이상 끼지 마. 물이 더럽다고? 아니, 너한테 흘러내리는 이 물이 너랑 어울려. 은지 씨는 쏘스라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꺼져. 다시는 여기 나타나지 마. 우리 가족은 이제 널 안 받아. 널 사람 취급도 안 할 거라고. 헤어질 거면 깔끔하게 헤어져. 그렇게 기회 줄 땐 반성의 기미조차 없더니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너 같은 거 우리 가족 시켜줄 생각 꿈에도 없으니까 당장 꺼져. 그 한마디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지우 씨는 서류를 정리하며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이제야 숨이 쉬어지는 것 같아요. 가을이 되자 서울 하늘은 한결 맑아졌습니다. 지우 씨가 이사한 지 한 달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 13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편히 숨 쉴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이사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헬스장 등록이었습니다. 매일 퇴근 후 1시간씩 운동을 하고 돌아와 간단히 샐러드나 된장찌개를 직접 끓여 먹는 생활.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앉은 책상 앞에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메일함에는 회사 업무 관련 내용이 몇 건 와 있었고 그 아래엔 한 통의 문자 알림이 떴습니다. 요즘도 잘 지내고 있는 거니? 아버지는 가게 마치고 지금 야외 정리 중. 집 근처 오면 얼굴 좀 보여줘. 늘 보고 싶단다. 지우 씨는 웃었습니다. 이전 같으면 그 짧은 메시지에도 죄책감과 미안함이 가득했지만 지금은 담담했습니다. 응,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이번 주 주말엔 내려갈게요. 답장을 보낸 그는 스탠드를 켜고 책장을 꺼냈습니다. 혼자 사는 공간의 장점은 밤에 무언가를 읽든 조용히 울든 아무도 눈치채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지우 씨는 강원도의 본가로 내려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부모의 얼굴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가게 앞 주차장에 도착하자 용태 씨가 먼저 나와 있었습니다. 왔냐? 네, 가게는 괜찮으세요? 요즘은 관광객도 많고 뭐 손은 바빠도 마음은 편하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영숙 씨는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주방 쪽으로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엄마, 향이 좋네요. 네가 오니까 창거리도 손이 가더라. 밥 먹고 가게 정리 좀 도와줘. 그럼요, 얼마든지요. 식사 후 지우 씨는 아버지와 함께 해질 무렵에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짙은 주황빛이 바다 위로 퍼지고 있었고 파도 소리는 잔잔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혼자 지내보니 어때? 처음엔 어색했는데 이제는 조용한 게 좋네요. 저한텐 이런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 애는 어떻게 됐냐? 마지막으로 메일 한 통 왔었어요. 그냥 잘 살라는 인사 정도 읽고 지웠어요. 그래, 미련 두지 마라. 사람은 한 번 사는 거다. 누구한테 휘둘리며 살기엔 인생이 너무 짧아. 아버지 말씀, 요즘은 정말 와닿아요. 두 사람은 말을 멈추고 잠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과거의 흔적은 모래처럼 발밑에 묻혀 있었고 파도는 그것들을 조금씩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족 모두가 가게 옆집에 모였습니다. 나영 씨까지 내려와 있었고 거실에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오빠, 얼굴 좋아졌네. 살도 좀 붙은 것 같고. 누가 나 먹여 살려줘야 얼굴이 펴지나 봐. 나영이, 너는 말은 왜 그렇게 하니? 어쨌든 네 오빠도 이제 잘 살려고 하는데. 엄마, 저건 칭찬이에요. 오빠가 이렇게 사람다워진 거 오랜만이니까요. 오랜만에 온 거니 내일도 하루 더 쉬고 가라. 그러고 싶어요. 아버지랑 바닷가 한 번 더 걷고 싶네요. 그날 밤 지우 씨는 혼자 마당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떠 있었고 달빛은 잔잔했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지우는 화면을 내려다보고 피식 웃었습니다. 그건 회사 동료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강대리, 다음 워크숍 때 발표 자료 잘 부탁해요. 요즘 분위기 좋습니다. 힘내요. 네, 저도 요즘 기운 나네요. 꼭 잘해볼게요. 문자를 보낸 후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저 이제 괜찮아요. 진짜 괜찮습니다. 아침이 되자 지우 씨는 마당 한편에서 고양이 밥을 챙기고 있는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그녀는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게 어렵지만 처음부터 혼자인 것보다 낫지. 네, 엄마, 이제는 혼자여도 안 무서워요. 그럼 됐다. 네 인생 이제부터 네가 만들어. 그 한마디가 지우 씨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마음만은 든든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누구보다 가장 든든한 가족들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공유해 주세요. 너희는 내가 무슨 봉으로 보이냐? 엄마를 봉으로 보다니? 그리고 엄마가 도와주기로 했잖아. 네가 살림 사는 거 배우고 싶다고 해서 도와줬던 거지. 이런 식으로 나한테 다 맡길 생각이었다는 걸 알았다면 오지도 않았어. 그리고 박서방 자네도 그러는 거 아냐? 내가 이 나이에 사위 속옷까지 손수 빨아줘야 하냐? 그냥 빨래하시는 김에 겸사겸사. 그렇다고 제가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게 뭐가 있다고 그래? 앞으로는 너희 인생 너희가 알아서 살기나 해. 지금까지는 내 집에서 편하게 생활했지만 이제 너희가 나가거나 월세를 내거나 둘 중 하나를 하든가 해. 엄마, 딸이 힘들어하는데 도와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장모님, 이제는 저희가 집안일도 많이 할 테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네. 오늘 이야기는 서울에 사는 64세 김 부자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막내딸과 막내 사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김 씨는 막내딸과 사위를 집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그 후로는 집에 함부로 찾아오지 못하게 비밀번호를 모두 바꾸었죠.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서울 외곽에 있는 아파트였지만 그래도 집값이 꽤 나가는 곳이었습니다.
막내딸이 힘들어할까봐 들어오라 했던 거였는데 설마 이런 식으로 식모살이를 시킬 줄은 몰랐죠. 허구한 날 술을 마시는 건 물론이고 부모라는 것들이 제 자식에게 관심 하나 가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부모를 보면 자지러지게 울며 김 씨에게 뛰어왔을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까지 다가오자 김 씨는 자녀에게 다 해주는 건 결코 좋지 않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죠. 엄마, 나한테 아이가 생겼어. 지난 1년 전 김 씨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애지중지 키워온 막내딸이 임신을 했다고 통보를 해온 것입니다. 이제 23살밖에 안 됐는데 무슨 임신이야? 그래서 애 아빠는 누구길래 그래? 내 남자친구야. 그래서 말인데 우리 서로 사랑해서 아이 낳으려고. 너희 나이가 몇 살인데 벌써 애를 낳아? 그리고 애 키우는 게 어디 쉬운 줄 알아? 김 씨는 막내딸의 폭탄 발언에 화들짝 놀랐습니다. 늦둥이로 태어난 딸이 이런 무리한 생각을 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막내딸은 이게 뭐가 힘드냐면서 오히려 김 씨를 이상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지금 뱃속에 있는 이 애를 죽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도 10주가 지났는데 엄마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래? 난 찬수랑 아이 낳기로 했으니까 엄마도 말리지 마. 김 씨의 막내딸은 김 씨에게 통보한 후 방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에 갑갑한 가슴을 쾅쾅 내리친 김 씨는 이 답답한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큰딸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물어보았습니다. 딸, 내가 지금 아영이 때문에 정신을 놓겠어. 이걸 어쩌니? 왜? 무슨 사고라도 친 거야? 왜 그러는 건데? 내가 엄마 속 썩이지 말라고 했는데 아직도 엄마 속 썩이고 있는 거야? 글쎄 그 애가 아이를 가졌다고 하더라. 지금 낳겠다고 얼마나 난리인지 몰라. 뭐? 애를 가졌다고? 임신을 했다는 말이야? 김 씨는 큰딸의 말에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이 말을 들어본 사람이 있다면 누구라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큰딸은 막내딸의 행동이 어이없었던 건지 애가 아직 덜 자라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일단 주말에 오겠다는 큰딸의 김 씨는 알겠다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막내딸을 잡은 김 씨는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남자친구 데리고 와. 찬수를 집으로 왜 데리고 와야 하는데? 엄마, 찬수한테 뭐라고 할 생각 아니야? 아이 키울 거라고 했잖아. 애 아빠가 누구인지 엄마가 어느 정도 알아야 하지 않겠어? 알았어. 찬수한테도 오라고 할게. 김 씨의 말에 경계심을 푼 막내딸은 주말에 남자친구를 데리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일단 집에 손님이 오는 만큼 장을 보기는 했지만 당일에 음식을 하면서도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을 했지요. 그렇게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처음 막내 사위를 보았을 때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누가 봐도 갓성인이 된 외모였기 때문에 아이고라는 말이 저절로 튀어나왔던 거였죠. 젖살조차 제대로 빠지지 않은 아이들이 임신을 했으니 함께 살자고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로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박찬수입니다. 그래도 뭔가 본 게 있는 건지 음료 선물 세트를 김 씨에게 건네는 겁니다. 김 씨는 일단 들어오라고는 했지만 뭔가 단단히 잘못 흘러간다는 느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김 씨는 점심시간이었던 만큼 점심밥부터 먹였는데 글쎄 사위가 맛있다고 엄지 손가락을 번쩍 들어올리는 겁니다. 장모님, 진짜 음식 솜씨가 너무 좋으세요. 이렇게 맛있는 건 처음 먹어봐요. 그래. 온 김에 많이 먹고 가요. 그런데 어머니도 음식 솜씨가 좋을 것 같은데 아닌가 보네요? 엄마, 그 이야기는 하면. 사실 제가 고아원 출신이라서요. 제 부모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래도 어떻게든 살겠다고 공부해서 대학에 갔던 건데 그때 누나가 옆에서 많이 챙겨줬어요. 그 인연으로 이렇게 장모님도 만나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김 씨는 고아라는 막내 사위의 말에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이에 비해 생각이 깊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결혼을 허락해도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잠시 들었죠. 하지만 김 씨의 마음에 든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었던 만큼 앞으로 이 난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큰딸이 집으로 왔습니다. 막내딸은 갑자기 찾아온 큰언니의 당황한 얼굴을 했습니다. 엄마, 어휴 무슨 차가 이렇게 막히나 몰라. 이거 시댁에서 가져온 건데 어머님이 엄마한테 가져다 드리래. 아이고, 김치를 주셨어? 감사하다고 나중에 꼭 전해드리고. 그런데 아영이랑 있는 사람은 누구야? 오늘 손님 있기로 한 거면 나중에 올 걸 그랬네. 어차피 알게 될 건데 뭘. 글쎄, 아영이가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온 애야. 결혼? 박아영, 네 나이가 몇 살인데 벌써부터 결혼을 논하고 있어? 사실 막내딸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바로 큰딸이었습니다. 김 씨는 남편이 도박을 하는 바람에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자식을 도박 중독자에게 보낼 수 없었기에 세 딸을 모두 데리고 온 후 아득바득 키워왔습니다. 항상 일한다고 밖에 있었던 터라 큰딸이 두 딸을 모두 키웠을 정도였습니다. 이렇다 보니 막내딸도 제 언니를 가장 무서워했던 겁니다. 그럼 어떡해? 나 임신 10주래. 그럼 애를 죽여? 아니면 부모 없는 자식으로 만들어? 그래서 애를 가진 게 자랑이야? 언니도 낳아서 키우고 있잖아. 내가 뭐가 부족해서 안 돼. 그리고 우리도 이런저런 생각 많이 했고 계획도 짜놨어. 그러니까 언니가 뭐라고 할 일이 아니라는 거지. 그날 막내딸은 처음으로 큰딸에게 대들었습니다. 큰딸은 앞뒤 생각 없이 말하는 막내딸이 답답했던 것인지 테이블 앞에 앉아서 조곤조곤 말했습니다. 그럼 말해줄게. 너희들이 정말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지. 그리고 아영이 남자친구? 하여튼 아이 아빠, 어차피 아영이보다 어리니까 말 놓을게. 가을아, 너무 흥분하지 말고. 흥분 안 해. 지금은 지극히 냉정한 상태야. 먼저 박아영, 너는 아기를 낳아서 키우는 방법은 알아? 애를 낳는 순간 엄마라는 이름 하에 개인 시간이 사라지는 건데 충분히 감당할 자신이 있어? 그거야. 네가 여행 가는 거랑 친구들이랑 노는 거 좋아하는 애란 걸 내가 뻔히 알고 있는데 네가 그 모든 유혹을 참을 수 있을까 싶다. 큰딸은 막내딸에게 그렇게 말한 후 시선을 돌렸습니다. 바로 막내딸의 남자친구, 즉 막내 사위를 향해서였지요. 두 번째, 돈은 어떻게 충당할 생각인지 물어볼까? 앞으로 아이를 키우면 월 200만 원은 그냥 들어갈 거야. 의식주를 해결하려면 적어도 300만 원은 벌어야 할 텐데 그걸 충당할 자신은 있고? 그래서 지금부터 아르바이트를 2개 정도 더 늘려볼까 해요. 아르바이트를 늘린다라. 일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아이는? 부모랑 아이가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걸 버리겠다고? 정상적인 직장을 구하지 않는 이상 제대로 된 양육은 힘들걸. 큰딸은 그 후로도 1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막내딸과 막내 사위에게 온갖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 씨가 들어도 현실적인 부분만 꼭꼭 집어낸 이야기들이라 말릴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이야기를 듣던 막내딸은 결국 폭발해버렸고 김 씨에게 도움의 눈을 했습니다. 그걸 찰떡같이 본 큰딸은 김 씨에게 아무 말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도움의 눈길은 보내지 마. 너희가 아무 생각 없이 한 행동 때문에 엄마가 받았을 상처는 생각조차 안 하지? 박아영, 그래서 내가 말한 부분들 어떻게 생각해? 너희가 정말 아이를 정상적인 환경에서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해? 물론 우리가 부족하다는 거 알아. 그런데 사람이 뭐든 잘하는 상태에서 뭔가를 할 수 있어? 아이에게는 미숙한 엄마 아빠일 수도 있지만 난 내 아이 낳아서 키우고 싶어. 이미 생겨난 생명이잖아. 그럼 약속해. 엄마랑 내가 거는 조건 승낙한다면 혼인신고는 물론 아이 낳는 것까지는 봐줄 수 있지. 엄마, 애들한테 바라는 거 있어? 큰딸의 말에 김 씨는 무슨 말을 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솔직히 김 씨가 하던 걱정들을 모두 큰딸이 말한 상태였기 때문에 딱히 꺼낼 말이 없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가을이가 하는 거랑 같아. 솔직히 네가 그렇게 결혼한다고 했을 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되더라. 그러니까 네 언니 이야기 잘 들어봤으면 해. 김 씨는 자신이 말하는 것보다 잘 들을 것 같다는 생각에 큰딸 말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큰딸 박 씨는 3가지 조건이 있다면서 말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립할 것. 엄마한테 도움을 바랄 생각은 하지 마. 살림이며 양육이며 모두 너희가 알아서 해. 두 번째는 출산까지는 도움을 주겠지만 그 후로는 알아서 해. 세 번째는 둘 다 정상적인 직장을 가지되 학업에도 신경을 썼으면 해. 적어도 아이한테는 부끄러운 엄마 아빠가 될 생각하지 마. 그 말에 화들짝 놀란 건 바로 막내 딸이었습니다. 언니도 알겠지만 우리가 당장 돈이 어디 있어. 찬수도 지원받을 상황이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갑자기 독립하라고 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준비할 시간을 주겠다는 말이잖아? 네가 적어도 출산하려면 7개월에서 8개월의 시간이 남았잖아. 그동안 둘 다 일하면서 돈 모아야지. 그럼 모든 비용을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할 생각이었어. 그래도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잖아. 다른 사람들은 독립할 때 보증금 정도는 해준다는데 그것도 힘들어. 그걸 엄마한테 왜 말해? 네가 알아서 해야지.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 두 딸의 시선이 김 씨에게 모였고 김 씨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입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난 네 언니 의견에 공감해. 네가 그렇게 가정을 꾸리고 싶다면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게 맞겠지. 일단 아영이 네가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집에서 지내게 해줄 거야. 그 후에는 알아서 살아야지. 그동안 열심히 준비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찬수 너는 이걸 동의해? 우린 아직 사회 경험도 없는데 어떻게 하려고? 솔직히 맞는 말씀이잖아. 누나, 우리도 이제 성인이니까 앞가림은 스스로 해야 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힘내보도록 하자. 김 씨는 큰딸의 중재로 이 사태를 어떻게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살고 있던 막내 사위를 집으로 불러들이게 되었고 그때부터 한 집에 3명이 살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도 막내 사위는 생각이 제대로 박혀 있었던 건지 낮에는 학교를 다니고 저녁에는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물론 나이가 나이인지라 군대를 가야만 했지만 생계를 이어간다는 이유로 면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막내딸의 배가 점점 불러왔고 출산 예정일로부터 1달 정도 남았을 때는 휴학계를 내고 일에 더 몰두했습니다. 다행히도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고 산후조리를 마친 막내딸이 집을 나가게 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김 씨는 갓 태어난 손주가 잠들었을 때 막내딸과 막내 사위를 방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이제 언제 나갈 건지 이야기를 해봤으면 하구나. 그게 엄마 우리한테 시간을 조금만 더 주면 안 될까? 아직 나갈 만큼의 돈을 못 모았어. 당장 아이 분유값이나 기저귀 값을 장만하는 것도 힘들단 말이야. 박서방이 지금까지 일한 건 어디 가고 그래? 그거야 조리원에 썼지. 출산했을 때 관리 안 하면 몸이 아프다고 하잖아. 그 말에 김 씨는 황당하기만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박서방이 밤낮 없이 일했기 때문입니다. 주말에 시간이 빌 때는 택배나 배달 일을 했던 것도 알았기에 돈이 없다는 말 자체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박서방, 조리원에 갔다고 해도 적어도 500만 원은 남지 않았나? 그게 돈은 모두 아영 누나가 관리해서요. 저는 버는 족족 줘서 어디에 썼는지 몰라요. 가계부 가져와. 가계부? 나 그런 거 없는데. 없다고? 엄마가 쓰라고 했어, 안 했어? 아니면 그동안 입금받은 통장 거래 내역 보자. 무작정 막내딸에게 통장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찍혀 있는 걸 보면 박서방은 꾸준하게 급여를 보낸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절반만 아꼈어도 1,000만 원은 모았을 정도로 많은 돈을 벌었던 겁니다. 솔직히 김 씨 집에서 지내는 이상 식비는 물론 공과금 같은 게 안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총 잔액이라고 해봤자 100만 원도 안 남은 이 상황이 이해가지 않았던 김 씨는 막내딸 앞으로 통장을 던지며 이게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보니까 박서방은 열심히 했는데 너는 지금 뭐 하는 거니? 지금 보내준 게 얼마인데 그거 하나 저축을 못해? 나도 나갈 데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 우리 월 고정으로 나가는 게 100만 원이 넘는단 말이야. 얼마나 짜증나는 줄 알아? 하, 너희가 나가는 게 뭐가 있어?
이번에 출산할 때 돈이 들어갔다 치자. 지금 내역만 봐도 쇼핑하고 먹고 논 거밖에 없는데 이게 살림살이 할 사람이니? 나는 사람 아냐? 나도 개인 시간을 가지고 싶었을 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잘못한 게 없다 그거지? 김 씨는 딸의 행동에 말문이 턱하고 막혀버렸습니다. 당장 나가라고 하고 싶었지만 이제 아이가 태어난 만큼 밖으로 무작정 쫓아내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박서방은 잘못한 게 없었기 때문에 더더욱 탓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김 씨는 막내 딸과 막내 사위를 집에서 내보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방 한 칸을 계속 내주었는데 그게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어떻게든 막내딸의 잘못된 행동을 잡겠다고 혼자 발버둥을 쳤기 때문입니다. 너는 집안 살림을 누가 이렇게 하래? 엄마가 전에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 엄마, 오늘 1시간밖에 못 잤어. 애가 얼마나 보채는지 알아?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줘. 김 씨 또한 아이를 키워본 만큼 잘 알고 있습니다. 신생아들이 보채는 게 많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심정은 참으로 이해되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 또한 집안 살림의 바깥일까지 하면서 자녀를 양육해왔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양육하기 얼마나 좋은 환경입니까? 요즘에는 제도도 많이 만들어 놓은 만큼 이것만 이용해도 되는데 그런 생각조차 안 하는 딸이 참으로 괘씸했습니다. 결국 살림살이는 김 씨가 하게 되었고 딸은 밖으로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박서방은 고생한다면서 생활비 명목으로 용돈을 일부 챙겨주었습니다. 그런데 3달이 지났을 때부터 용돈은 물론 막내딸 내외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 대체 요즘에 뭐 하고 사는 거야? 생활비는커녕 집 밖으로 돌아다닌다고 애를 보지도 않잖아. 애가 얼마나 부모를 못 봤으면 낯을 가려? 박서방이 집에 없는 건 이해했습니다. 학교에 일까지 하니 아이를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일을 나가는 빈도를 줄인 박서방은 딸과 함께 집에 들어오지 않는 순간이 늘어났습니다. 김 씨는 처음에는 참아주었지만 이게 계속 반복되니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든다고는 하지 않습니까? 김 씨 또한 하루에 6시간 정도밖에 안 잤지만 최근에는 길게 잡았자 3시간 뿐이었습니다. 바로 아기인 손주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잠을 제제대로 자지 못하니 신경이 점점 날카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바빠서 그랬어. 그렇다고 우리가 일을 안 해? 밖에 나가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잖아. 언제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할 생각이야? 아르바이트니 뭐니 그런 걸 해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해? 아이고, 내가 너 때문에 이 나이에 속이 문드러져야겠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리고 우리 이번에 대출 받아서 창업이나 해보려고. 청년 창업이니 뭐니 지원해주는 게 있잖아. 그럼 우리도 사장 부부가 되는 거라고. 뻔뻔한 막내딸의 말에 김 씨는 말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먹고 살기 힘든 와중에 어떻게 대출을 받겠다는 건지 그게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애들이 노력하는 거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변변찮은 직장이 없는 애들은 대출을 받는 게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자금 자체가 마련이 되지 않으니 결국 김 씨에게 손을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 무리한 부탁이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진짜 누나랑 잘 살아보고 싶어서 그래요. 가게 창업을 하고 싶은데 돈이 부족해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박서방, 나한테 돈이 어디 있다고 그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안 될까요? 저 진짜 아이랑 누나한테 부족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래요. 아르바이트를 해봤자 시간만 흘러갈 텐데 나중에 아이 유치원이며 학교를 보낼 생각을 하면 막막해서 그럽니다. 에휴, 그럼 이번이 마지막이네. 우리 아영이 결혼할 때 모아놓은 돈이야. 너희 결혼식 올릴 때 주려고 했는데 그렇게 살기 힘들다 하니 도와주는 거야. 이 이상의 지원은 없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 씨는 막내딸 이름으로 되어 있는 통장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김 씨는 그동안 밥 먹는 것까지 줄여가면서 자녀 이름에 예금을 넣어 놓았습니다. 다들 제 짝을 찾아서 결혼할 때 주려고 모았던 거였습니다. 막내딸의 씀씀이를 보니 답이 없을 것 같아서 주지 않았던 건데 차라리 기반이라도 만들어주자 싶어서 내주게 되었던 겁니다. 박서방은 감사하다며 몇 번이고 인사한 후 방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김 씨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아영이랑 박서방, 지금 어디 가니? 오늘 내가 약속이 있어서 아이는 너희가 보기로 했잖아. 엄마, 가게 때문에 나가봐야 해. 가게에 데리고 갈 수 있잖아. 요즘에는 애가 칭얼거리지도 않아. 장모님 죄송해요. 거기에 위험한 물건이 많다 보니 데리고 가기 힘들 것 같아요. 아, 맞다. 나 그리고 오늘은 고기 반찬 먹고 싶어. 갔다 와서 먹을 테니까 한 번만 해줘. 찬수야, 우리 늦기 전에 가자. 이제는 가게를 운영한다면서 더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심지어 비싼 외제차를 60개월 할부로 사버렸습니다. 차는 시끄러운 엔진 소리를 내며 아파트 단지를 떠났고 김 씨는 허망한 눈으로 차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날은 김 씨가 몇 달 만에 친구들을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친구들에게 미안하지만 약속을 취소해야겠다는 생각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문화센터에 가는 거니까 동행해도 된다는 친구의 말에 김 씨는 손주와의 외출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손주, 오늘은 할미랑 나갔다 올까? 간 김에 맛있는 것도 사자? 아직 말문이 트이지 않은 손주를 유모차에 태운 김 씨는 약속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 발을 바삐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렇게 문화센터에 도착한 김 씨는 아이를 센터 놀이방에 맡긴 후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길래 보자고 한 거야? 김 씨는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왔던 만큼 친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친구들은 그림 그리려고 예전에 너도 좋아했잖아. 라고 하는 겁니다. 김 씨는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지만 생계를 이어야 한다는 생각에 연필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를 먹고 그림을 그리라고 하니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잡은 연필은 얼마나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김 씨는 정신없이 그렸고 연필을 놓았을 때는 주위에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문화센터 선생님은 어머님 그림이 너무 예뻐요. 이런 재능을 삭히고 계신 건 너무 아까워요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가 그린 건 대한민국의 국화인 무궁화였습니다. 어릴 적 집 옆에 있던 무궁화를 생각하며 그렸던 그 그림은 그 시절 그 풍경을 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미숙한 실력인데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그림을 그리니 참으로 좋네요. 덕분에 좋은 시간 보내고 갑니다. 어머님, 혹시 그림 계속 그려보실 생각 없으세요? 얼마 후면 작은 대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출품하는 건데 어머님께서도 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아휴, 제가 이 나이 먹고 뭘 하겠습니까? 요즘 나이가 어디 있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어머님 그림이 예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 씨는 그런 말을 들으니 욕심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우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 인사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일어나야 했습니다. 물론 김 씨도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대회에 출품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다만 지금은 여건 자체가 좋지 않았기에 망설여졌던 거였습니다. 집으로 가기 전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스케치북과 연필이 눈에 들어왔고 결국 홀리듯이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간간히 그림을 그렸고 그 시간은 김 씨에게 있어서 현재를 잊게 해주는 유일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손주의 얼굴, 햇볕에 비치는 식물 등 그릴 것은 참으로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일한 취미를 방해한 건 바로 막내딸이었습니다. 엄마, 대체 방에서 뭘 하길래 빨래가 이래? 내가 이거는 손빨래 해야 한다고 말했어, 안 했어?
미안해. 엄마가 잊었나 보다. 다음부터는 손빨래 해줄게. 됐어. 이미 다 상해버렸잖아. 그냥 새로 샀으니까 다음부터 빨래 제대로 해줘. 그리고 밥 반찬은 새로 할 생각 없어? 요즘 맨날 같은 것만 먹으니까 질리잖아. 막내딸은 김 씨에게 살림살이에 대한 불평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김 씨의 침대 옆에 놓인 스케치북을 발견했고 그걸 가져가서는 하나하나 넘겨보았습니다. 뭐야, 요즘 엄마 그림 그려? 아, 그래서 밖으로 자꾸 나가는 거였구나. 그런데 엄마, 그 나이에 그림을 그리는 건 웃기지 않아? 요즘 실력 좋은 애들이 많은데 누가 엄마 그림을 본다고 그래? 그냥 집에서 살림이나 제대로 해. 막내딸은 김 씨에게 모진 말을 하고는 방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물론 김 씨는 자신이 잘 그린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딸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김 씨는 바닥에 던져진 스케치북을 들고는 혼자 눈물을 뚝뚝 흘리다가 서랍장에 고스란히 다시 넣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꺼내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문화센터에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림을 그리기 전이 무채색과 같았다면 다시 그때로 돌아가게 된 거였습니다. 삶의 의지를 잃은 김 씨는 멍하니 시간만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는 거라고는 손주를 보는 것과 집안 살림을 하는 것뿐이었던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려고 지금까지 살아온 걸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문화센터 선생님이 김 씨에게 전화를 해오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센터에 어머님 전화번호를 물어봤어요. 아, 선생님이셨군요. 죄송합니다. 대회에 출품은 못할 것 같아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저는 어머님께 재능이 많다고 생각하는걸요. 아, 막내딸이 그림을 그리는 걸 안 좋아해서요. 집안 살림 문제로 조금 다툰 터라 그림을 그리는 게 좀 힘드네요. 어머님, 지금까지 자식을 키우느라 고생하셨잖아요. 이제는 어머니 인생을 즐기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김 씨는 강 선생님의 말에 흠칫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나를 위해 살아간 적이 있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로지 세 자매를 키우기 위해 헌신했던 기억밖에 없었던 김 씨는 지금이라도 뭔가를 새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출품이라는 거 자체는 부담을 가질 필요 없어요. 어머님보다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내는걸요. 어머님이 그리신 그림은 뭔가 아련한 감정을 담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해주시니 감지덕지하네요. 그림, 조금만 고민해보다가 말씀드려도 될련지요? 물론이지요. 다음 주 주말까지 신청 마감이니까 그 전에만 말해주세요. 선생님과의 전화를 끊은 김 씨는 혼자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 생각에 빠진 김 씨는 지금이라도 할 걸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김 씨는 자신의 인생을 살아본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제라도 도전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 씨는 그날 이후 집에서 시간이 날 때마다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문화센터에 가서 선생님과 그림을 그리며 출품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60년이 넘는 삶을 살았지만 그 어느 순간보다 열심히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중 문제가 하나 터지게 되었습니다. 집안일을 다 한 후 문화센터에 간 김 씨는 평소와 같이 손주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손주의 얼굴에 상처가 났고 그로 인해 손주의 울음소리가 문화센터 내에 울렸습니다. 화들짝 놀란 김 씨는 얼른 보호소로 갔는데 글쎄 손주가 엉엉 울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선생님께 물어봤습니다. 알고 보니 손주가 로봇을 가지고 노는데 그게 탐이 났던 3살짜리 형이 빼앗았다는 겁니다. 김 씨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지만 아직 아기인 손주는 눈가가 짓무르도록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결국 그림 그리기를 포기한 김 씨는 손주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얼굴을 본 막내 딸이 난리가 난 겁니다. 엄마,
대체 뭘 했길래 애가 얼굴이 퉁퉁 부었어? 혹시 울 때 안 달랬어? 안 달래다니? 너는 애가 우는데 안 달래겠니? 지금 눈가가 짓무른 거 안 보여? 이렇게까지 우는데 엄마는 대체 뭐 했어? 설마 그림 그린다고 애한테 눈을 뗀 거야? 집에 돌아온 후 작품으로 출품할 그림을 그리고 있던 김 씨는 막내딸의 말에 슥 치웠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막내딸은 확 빼앗아 들더니 그림을 쭉쭉 찢어버렸습니다. 김 씨는 그때 마음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가 온 힘을 다해서 그리던 그림이 그렇게 갈기갈기 찢기는 순간이 찾아오다니 라고 생각한 김 씨는 막내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그림을 그리는 게 그렇게 잘못했니?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그래? 뭘 했는지 몰라서 그래? 엄마, 그 나이 먹고 무슨 그림을 그려? 집에서 집안일 하고 살아. 괜히 밖으로 돌아다녀서 분란 일으키지 말고. 장모님, 이번에는 저도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솔직히 손주보다 그림이 더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애가 우는데 그림을 그리는 게 맞으세요? 막내딸과 막내사위 모두 김 씨를 힐난하니 김 씨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김 씨가 여기 잘못한 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보호소에 맡겼고 다툼으로 인해 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집에 와서 찜질부터 분까지 발라주며 케어한 김 씨는 막내딸 내외가 원망스럽기만 했습니다. 내가 이 나이 먹도록 하고 싶은 걸 해본 적 없다. 지금이라도 해보겠다는 건데 너희는 그게 그리 안 있고 어떤 거냐? 엄마,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 그냥 우선순위를 손주랑 살림에 두라니까?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돈을 벌어주면 뭐해? 집에서 반찬도 몇 날 며칠 같은 거 나오잖아. 내가 너희 식모야?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너희가 나가서 살아? 살림을 해주면 뭐하냐? 생활비를 너희가 내기를 해. 대신 집안일을 도와주기를 해. 김 씨는 그동안 쌓인 울분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동안 쌓인 분노가 폭발해버린 김 씨는 막내딸 내외에게 쏟아붓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안방문을 쾅 닫고 들어간 김 씨는 찢어진 그림을 품에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중 핸드폰이 우웅하고 울었고 겨우 눈물을 닦은 김 씨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요즘 몸은 어때? 괜찮아? 괜찮아, 큰딸. 엄마는 괜찮아. 엄마, 지금 울고 있는 거야? 무슨 일인데 그래? 혹시 아영이 걔가 무슨 짓이라도 한 거야? 아니야. 그냥 밤이라 그런가 보다. 가을아, 엄마는 괜찮아. 김 씨는 자신에 대한 걱정이 많은 큰딸로 인해 울던던 이유를 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 씨는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내며 전화를 끊었는데 1시간 뒤 집은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바로 김 씨의 큰딸이 집에 찾아온 겁니다. 야, 너 무슨 짓을 했길래 엄마가 울어? 내가 뭘 했다고 그래? 그럼 손주 케어도 못하고 집안 살림도 못하는 걸 놔둬. 네 자식은 네가 키워. 엄마가 베이비시터냐? 늙음하게 얻은 너까지 키워준 거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어딜 언성을 올리고 난리야? 그게 아니라 저희도 사정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그동안 엄마한테 신경을 안 썼더니 바로 이런 짓을 벌여? 엄마, 나와봐.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화들짝 놀란 김 씨는 얼른 눈물 자국을 닦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빨갛게 달아오른 눈과 코는 울음의 흔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우리 가을이 왔어? 어두운데 왜 온 거야? 엄마 걱정되니까 왔지. 엄마 왜 울? 저거 엄마가 한 거야? 김 씨의 큰딸은 찢겨져 있는 그림 종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김 씨는 머뭇거렸지만 김 씨의 막내딸은 어쩌라는 식으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했어. 집에서 살림이나 제대로 하지. 그 나이에 무슨 그림을 그려? 언니도 엄마 말려봐. 손주 좀 보랬더니 그림이 뭐야? 늙음하게 쪽팔리지도 않나? 그 말에 김 씨의 큰딸은 막내딸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그리고는 차갑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뚫린 입이라고 마음대로 말하지 마. 엄마는 우리 세자매 키우느라 그동안 온갖 고생을 다 하신 분이야. 이제 와서 취미생활을 찾으셨는데 그걸 못하게 해? 내가 그렇게 잘못했어?
솔직히 엄마가 잘한 것도 없잖아. 네 인생은 네가 살아? 나이도 24살이나 먹었으면 이제 알아서 살아야 하지 않겠어? 그리고 내가 모를 줄 알아? 그래도 애 키운다고 하니까 봐주고 있었는데 안 되겠네. 큰딸은 막내딸에 대해 무언가 하는 듯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진 큰딸의 말은 김 씨에게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너 SNS 줄이는 게 좋겠더라. 그놈의 값비싼 명품의 여행. 그거 다 어디서 났어? 언니가 그걸 왜 봐? 그리고 돈 버는데 그거 하나 사는 게 잘못이야? 돈을 벌어? 너희 창업 사기당해서 날렸잖아. 그리고 가족 번호 팔아서 돈까지 빌려댔잖아. 참나 내가 그거 알고 얼마나 어이없었는지 모른다니까. 가을아, 그게 무슨 말이야? 창업 사기를 당해? 그럼 지금까지 일한다고 그런 건? 엄마, 그거 다 거짓말이야. 맨날 밖에서 친구들 만나서 술 먹고 하더라. 친구한테 내 번호 주고 돈 빌렸다니까. 엄마가 걱정할 거 아니까 그동안 말 안 한 건데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나도 숨겨줄 이유 없지. 김 씨는 큰딸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설마 그런 짓을 하고 다닐 줄이야. 남편 또한 도박으로 인해 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귀하게 키운 막내딸이 그런 짓을 하고 다닐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뒤에서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설마 그런 짓을 하고 다닐 줄은 몰랐던 김 씨는 무언가를 결심한 얼굴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열심히 살겠다고 해서 도와줬던 건데 뒤에서 그런 짓을 하고 다녔던 거니? 그래도 널 사랑해서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했던 거였는데 엄마가 괜한 짓을 했나 보다. 앞으로 엄마는 너와 박서방, 손주한테 아무것도 안 해줄 생각이야. 엄마, 애가 아직 돌을 겨우 지났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 그건 알아서 해야지. 원래는 출산하면 내보낼 생각이었어. 그러니까 많은 시간을 준 거 아닐까? 엄마는 그래도 네가 딸이니까 챙겨주려고 했던 건데 그런 식으로 사람 속이고 기만하는 자식은 필요 없다. 그림 못 그리게 해서 그래? 그럼 엄마, 하고 싶은 건 하고 살아. 대신 우리는 이 집에서 살게만 해줘. 당장 어딜 가라고 그래. 김 씨의 말에 막내딸은 화들짝 놀란 얼굴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저자세를 하며 김 씨를 달래기 시작했으나 김 씨는 이미 마음을 정한 얼굴을 했습니다. 김 씨는 이미 그림이 갈기갈기 찢겨졌을 때 막내딸을 멀리하기로 결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타를 날린 것이 바로 큰딸의 발언이었을 뿐입니다. 엄마는 이미 결정했어. 네가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엄마도 더 이상 해줄 생각 없어. 사기를 당했으면서 일하고 있는 것처럼 말한다고? 그리고 돈을 번다고 엄마를 무시했잖니? 내가 널 귀하게 키우면 뭐해? 정작 엄마를 이렇게 무시하는데 난 너한테 해줄 수 있는 모든 걸 해줬고 너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거야. 그러니 일주일의 시간을 주마. 집 구해서 나가. 김 씨는 그 말을 하고는 큰딸과 함께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밖에서는 막내딸과 막내 사위가 잘못했다고 빌었지만 김 씨는 받아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방 안에 들어가자 큰딸이 김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했지? 신경 못 써줘서 미안해.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 딸은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그냥 엄마가 후회하는 건 아영이를 제대로 키우지 못한 부분이지. 그래도 큰딸이 내 힘이 되어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엄마, 혹여나 말하지만 그냥 받아줄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아. 엄마도 그럴 생각이야. 그리고 엄마도 이제 하고 싶은 걸 해볼까 해. 이번에 선생님이 대회에 출품해보라고 하더라. 잘 됐네. 그동안 엄마 하고 싶은 것도 못했을 텐데 이참에 해보자. 내가 옆에서 많이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김 씨는 딸의 든든한 지원에 감동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김 씨는 그림을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그림을 그렸고 출품을 했습니다. 그리고 막내딸과 막내 사위는 집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물론 손녀에게 못할 짓이라는 건 잘 알고 있지만
이번 기회에 버릇을 고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나 많이 힘들어서 그래. 내가 잘못했어. 이제는 불평불만 안 할게. 네 인생은 이제 네가 살아. 김 씨는 이제 막내딸을 외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하고 싶은 걸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그리고 싶은 그림도 마음껏 그리고 평화로운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도 연필을 쥔 손을 열심히 움직입니다.